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엄마가 떠나고 여행이 시작되었다. 김지수 작가님의 여행 에세이 그렇게 몽땅 떠났습니다. 입니다. 아직 60대 청춘인 아버지와 이제 막 40대가 된 작가님과 6살 아들이 여행의 낭만을 외치며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납니다. 아들이라면 한 번쯤 꿈꿨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엄마를 잘 잊기 위해 또한 남아있는 가족이 더 잘 살기 위해 떠난 여행. 모든 것이 즐거웠고 많은 것이 어려웠다는 3대 미국 서부 붉은 사막 여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45분 15분 후면 만우절이 되는 시각 병실한 환자의 모니터가 요동쳤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고요해지더니 이내 멈춰버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마지막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고 온몸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꽃이 피던 4월 초 남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엄마를 모셨다. 엄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차가운 땅 속에 자리를 잡았다. 엄마는 영원히 잠들었다. 엄마가 허무하게 떠난 날은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100일상도 차려주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의 임종을 지켰다. 그 후 엄마가 떠난 슬픔을 육아를 통해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문제는 혼자 남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주로 혼자 여행을 다녔다. 장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해안 해파랑길을 완주했고 일본으로 넘어가 조선 통신사길을 순례하는 등 쉴 새 없이 여행을 다녔다. 아픔을 잊기 위해 몸을 혹사하는 건 아닐까 싶었다. 뜨거운 여름에 아버지 혼자서 여행을 다닐 때는 신경이 쓰였으나 직장에 매여있는 신세라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날 기회는 만들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라고. 막연히 아버지와 같이 여행을 가볼까 했던 나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조금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올 여름에 계획 있으세요? 저 안식년 휴가가 있는데 같이 여행 가실래요? 여행의 시작점이었던 환상적인 도시 라스베거스를 뒤로하고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했다. 우리의 첫 국립공원 탐험지인 자이언 국립공원이 목적지였다. 네바다주를 관통하며 유타주로 이동하면 나오는 작은 국립공원인데 다른 공원에 비해 작을 뿐 실제로는 서울시 크기와 비슷하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공원의 둘레만 해도 160km에 달한다고 하니 미국에서 크다라는 표현은 쉽게 쓰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았다. 아버지의 자율성은 라스베거스에 도착한 뒤부터 발현되었다. 모두가 잠들 무렵 호련히 외출한 뒤 야심한 시각에 귀가하기도 했다. 자연 국립공원에서는 멤버들에게 철수하라는 명령을 남긴 채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브라이스 캐니언에서도 아버지의 나그네 DNA는 어김없이 발현되었다. 브라이스 캐니언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즉시 산속으로 떠났다. 버스를 타고 투어하듯 끝나버린 자이언 국립공원 여행은 아쉬워할 겨를도 없었다. 즉시 그곳을 떠나 숙소를 예약해둔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으로 향해야 했던 것이다.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은 도착 예정 시간을 저녁 7시로 안내했다. 다행히도 해가 늦게 지는 모양이었다. 8시가 다 되어도 밖이 환했다. 도착 후 우리는 자연 탐방조와 휴식조로 나누었다. 휴식 그룹은 호텔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밥도 먹으며 쉬기로 했다. 자연 탐방 그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브라이스 캐니언의 석양 사진을 찍으러 가려는 집단이었다. 나도 자연 탐방 조원이 되어 자연 국립공원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는데 따뜻한 숙소와 점점 몰려오는 시차 피로 앞에 굴복해버리고 말았다. 숙소의 편한 침대에서 기지개를 펴는 순간 일어날 수 없었다. 마약 침대가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었다. 아버지는 당연히 자연 탐방조의 대장님이 되었다. 대장님의 얼굴에는 캐니언의 석양 사진을 찍기 위한 비장함까지 서렸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 다른 목적지로 떠나야 하므로 사실 이날 밤이 아니면 석양 사진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짐을 옮겨놓자마자 숙소를 나섰다. 걸어갈 수 없는 위치라 운전을 담당할 매형과 함께 말이다. 며칠간 운전을 도맡은 매형에게 미안했다. 남은 휴식 조원들은 호텔 중앙 로비에 있는 뷔페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뷔페에서는 어지간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미국 음식은 양껏 먹기가 부담스러웠다. 아침에 맥도날드에서 모든 것을 토했던 아들 녀석은 음식을 조금 집어먹다 말고 허송세월만 보냈다. 시간이 늦어 수영장도 문을 닫은 상태라 조카들도 생기가 없어 보였다. 나 또한 하루 종일 예민해 있던 터라 지칠 대로 지쳤다. 이웃과 아버지를 모셔다 드린 매형이 돌아왔다. 매형을 위해 뷔페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숙소로 식사를 배달했다. 모두가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시계를 보니 벌써 아버지를 모시러 나가봐야 할 때였다. 아버지는 미국 서부 사막, 통신도 되지 않고 차량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상황이었다. 저녁 9시에 접선하자는 지령을 받은 것 말고는 아버지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사실상 행방불명이나 다름없었다. 저녁 식사를 챙겨 먹었더니 불행 중 다행으로 에너지가 충전되었다. 매형과 함께 구조대원이 되어 산속으로 출동했다. 접선 지점인 선셋 포인트라는 곳으로 갔다. 아무도 없었다. 한없이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다. 미션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찬바람이었다. 한여름인데도 겨울날씨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41도에서 살을 태웠는데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추워질 수 있을까 싶어 스마트폰을 열었더니 기온이 10도로 표시되고 있었다. 브라이스 캐니언이 있는 곳은 해발 2400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약간 낮은 높이였다. 추울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를 찾으며 아직 완전하게 지지 않은 석양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다가 이내 더 큰 기쁨을 줄 무언가가 생각났다. 볼펜. 자연 국립공원에서 시작된 국립공원 볼펜 수집 의혹이 이곳에서도 달아올랐다. 하지만 기대를 품고 찾아간 기념품 가게와 방문자 센터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오후 8시에 문을 닫는다고. 실망감을 뒤로한 채 내일을 기약하며 우선은 아버지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석양이 얼마나 멋지면 해지는 전망대라고 직설적인 이름을 지었을까 호기심이 일었다. 동시에 소식 없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마음도 커졌다. 차에서 내려 둘러보니 역시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연락도 당연히 닿지 않았다. 하염없이 아버지를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하늘이 너무나도 멋진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잠깐 여유 시간을 갖기로 했다. 붉은 석양빛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촘촘히 메우고 있었다. 그 빛깔에 이끌려 숲속으로 쉬지 않고 걸어갔다. 아버지도
왠지 그곳에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캐니언, 정말 아찔한 곳이었다. 안전 펜스라는 것이 전혀 없고 간단한 철제 펜스가 군데군데 있었으나 대부분은 발을 헛디뎠다가는 브라이스 캐니언과 함께 가루가 되기 딱 좋은 형태였다. 제 아무리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한다지만 이 정도로 위험한 건 의아했다. 안전을 운운하기에는 하늘이 너무도 멋졌다. 수천 개는 되어 보이는 첨탑을 보고 있자니 넋을 잃을 것만 같았다. 흑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겨난 캐니언일 텐데 원래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캐니언 뒤편에 우거진 숲을 보고 있자니 누군가 일부러 조각해 놓은 것처럼 경이로웠다. 해가 지는 하늘은 슬로모션처럼 움직였다. 천천히 쉴 새 없이 조금씩 어두워졌다. 매형과 나는 등산로를 따라 아버지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근처에는 분명 아버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서로 사진 몇 장을 찍어주고는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석양이 지는 브라이어스 캐니언은 새빨갛게 변하는 빛깔이 일품이라 들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생각했던 색감이 나타나질 않는 게 아닌가. 브라이스 캐니언의 바위는 점점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었다.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어 나침판 앱을 실행했다. 역시나 불길한 예감을 맞았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방향은 동쪽이었던 것이다. 이미 해는 우리 뒤통수를 한 대 시원하게 후려 갈긴 뒤 깔깔거리며 미국 동부로 넘어가 버린 상태였다. 결국 석양 사진은 찍지 못했다. 대신 석양 냄새만 나는 브라이스 캐니언의 오묘한 색감을 카메라에 담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사위가 깜깜해졌는데 감감무소식. 선셋 포인트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가고 없었다. 한산해진 선셋 포인트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무엇인가 잘못된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사람 모습을 식별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두워졌다. 혹시나 스마트폰 로밍을 신청한 아버지와 연락이 될까 싶어 연신 전화를 해봤지만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쯤 되니 실종 신고 절차를 알아봐야 하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우려가 현실이 될까 두려워지던 찰나 저 멀리서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큰 삼각대를 이고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맨 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걸어온 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가장 짧은 거리의 등산로를 따라 걷기만 해도 3.5km가 넘는 거리였다고. 나중에는 길이 어두워서 차도로 걸어왔단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5km 가까이 아버지 혼자 걸어왔던 것이다. 마지막에는 헐레벌떡 뛰어오기까지 했고 말이다. 괜히 나쁜 자식이 된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졌다. 죄송한 동시에 아버지의 체력은 정말 최고라는 생각도 들었다. 긴 하루였다. 덕분에 모두가 쉽게 잠들었다. 몇 시간이나 잤을까? 이만하면 시차 적응이 되었을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 버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경이었다. 갑자기 어둑한 호텔방에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깼나? 깜짝이야. 일어나셨어요? 니 별 보러 갈래? 짝짝꿍이 맞은 아버지와 나는 별을 보러 밖에 나왔다. 한국에서는 하늘의 별을 잊고 산 지 오래된 터라 기대가 컸다. 전날 오후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던 하늘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을지 설렜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건 별이 아니라
보름달처럼 둥근 달이었다. 조명을 켜놓은 듯 너무 밝아 하늘에는 별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잔뜩 실망한 채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아들 녀석은 잘 자고 있었다. 나도 아버지도 다시 눈을 붙였는데 1시간가량 흘렀을까. 이번엔 일출을 보러 가자는 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나섰다. 걸어서 산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 운전은 내 몫이 되었다. 처음으로 대형 밴을 몰게 되었다. 밖은 칠흑이란 진정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깜깜했다. 그럼에도 차를 몰고서 잘 보이지도 않는 숲속을 헤치고 나갔다. 처음 몰아보는 큰 차에 긴장한 채 운전하는데 마침 뒤에서 차량 불빛이 보였다. 빨리 가서 먼저 좋은 자리를 잡아야지. 일출 명당을 선점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다. 선라이즈 포인트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 도착했다. 일찍 온 덕에 역시나 차가 한 대도 없었다. 1등이구나. 제대로 된 일출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상했다. 계획대로라면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우리 차 주변에 가지런히 주차해야 했는데 순살같이 다른 길로 빠지는 게 아닌가. 불길한 느낌이 뒷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양반들도 분명 이유 없이 꼭두 새벽에 이곳을 찾진 않았을 텐데 일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다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차들을 따라갔다. 얼마나 갔을까? 가보니 역시나였다. 진짜 주차장은 따로 있었고 이미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허탈한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없었다. 추위를 뚫고 브라이스 캐니언을 보러 뛰어 올라갔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절벽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최고의 자리라 믿으며 비집고 들어갔다. 눈앞에 컴컴한 허공이 느껴졌고 먼 수평선에는 옅은 붉은 빛이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공이었다. 늦지 않고 일출을 볼 수 있었다. 다만 너무 일찍 와서 추위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아직 햇볕이 들지 않는 해발 2400m. 추위는 한겨울 추위와 다름없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7월은 처음 느껴보는 듯 했다. 해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시시각각 멋진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숨겨져 있던 브라이스 캐니언의 실루엣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도 나도 주변에 있는 구경꾼들도 연신 감탄하며 각자 들고 있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앞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해가 솟았다. 마치 암흑 속을 비추는 손전등처럼 온 세상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아 좋았다. 햇볕에 비친 브라이스 캐니언은 매 초마다 다른 색깔로 변했다. 지난밤 일몰 때 본 색깔이 검붉었다면 이날 아침은 짙은 주황색에 가까웠다. 멋진 장관이 쉴 새 없이 뺨을 때리는 가운데 카메라 셔터를 부셔져라 눌러댔다. 언제 또 이곳에 와서 일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랴.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와 함께 브라이스 캐니언의 일출을 보게 되다니 감격에 젖어 잠시 잡념이 떠올랐지만 셔터를 누르지 않는 것은 사치였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듯 했다. 해는 어느덧 제 모습을 거의 드러냈다. 브라이스 캐니언도 숨김없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는 조금의 여유를 찾고 브라이스 캐니언을 눈으로 구경했다. 웬만한 공간을 360도 VR 카메라처럼 담았기에 더 이상 사진 찍을 곳은 없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말했다. 야, 저기 밑에 내려가 보자. 브라이스 캐니언의 깊은 협곡 속으로 내려가자는 제안이었다. 자칫 발을 헛디뎠다가는
낭떠러지로 낙하할 법한 좁디 좁고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갈까 말까 살짝 망설였지만 일생일대 기회라는 생각에 내려가 보기로 했다. 단단한 등산화를 신고 있던 아버지와는 달리 나는 미끌미끌한 조깅화를 신고 왔던 터라 아버지의 걸음을 따라갈 수 없었다. 아버지를 챙길 겨를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한 발자국씩 깊은 협곡 속으로 들어갔다. 안전하지 않은 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산책하는 중이었다. 안쪽 길을 조심조심 사수해서 걸어 내려갔다. 또 다른 세상에 도착한 듯 했다. 멀리서 보이던 붉은 기둥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코앞에 있었다. 미국 절경의 대명사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에 그것도 협곡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황홀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브라이스 캐니언의 멋진 광경에 압도되어 열심히 사진을 찍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혹시나 아버지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아버지 뒤만 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강한 마음을 먹고 등산로까지 내려가 본 덕택에 수백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더 내려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되돌아가기로 했다. 해가 올라온 브라이스 캐니언은 어느덧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들판에는 사슴 2마리가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야생 사슴은 처음 봐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좀 더 구경을 할까 고민하다가 공원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브라이스 포인트로 차를 꺾었다. 이른 아침이라 한적했다. 전망대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브라이스 캐니언을 대표할 만한 대단한 전망대였다. 이곳은 모든 브라이스 캐니언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지대였기에 더욱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